에티오피아에서 마다가스카르까지 여행 5. 검은 해안 잔지바르. 다르에스살람에서 고속 페리로 1시간 반이면 잔지바르에 도착한다. 배를 타는 절차가 복잡하고 까다로워서 마치 다른 나라로 가는 듯한 느낌이다. 배 안은 다르에스살람에서 물건을 사가지고 섬으로 들어가는 현지인들로 북적거린다. 선실을 벗어나 가판으로 나가니 끝없이 펼쳐진 인도양의 파란 빛이 시원하기 그지없다. 선실 내부에는 주로 여자들이 아이들과 함께 있고 바깥쪽은 거의 남자들 뿐이었다. 바람을 쐬는 것도 좋았지만 그들의 시선이 따가워서 조용히 내 자리로 돌아왔다. 고대의 아랍인이 건설한 왕국이고 한때는 아프리카 노예시장의 중심지로 악명이 높았지만 현재는 유럽인들의 휴양지로 사랑을 받는 인도양의 흑진주라 불리는 잔지바르. 술탄의 왕궁 소재지였고 섬의 주민 대부분이 무슬림이다. 배 안에서 핸드폰 충전기를 빌려달라는 덴마크 여행객과 얘기를 나누게 되었다. 금발의 긴 머리가 잘 어울리는 청년이었다. 한국에 여행을 간다면 추천할 만한 데가 어디냐는 질문에 서울의 궁궐과 남대문 동대문 시장, 제주도 설악산밖에 얘기하지 못한 내가 여행 내내 속상하기만 했다. 좀 더 자세하게 여기저기 일러주지 못한 점이 아쉽기만 했다. 섬의 중심지인 올드스톤타운에 여장을 풀고 락그룹 퀸의 보컬이었던 프레디 머큐리의 출생지여서 뭔가 기념관이라도 있나 하여 찾아가 보았다. 그러나 그곳은 서적을 팔고 있는 책방이었고 가게 앞에 조그만 사진 몇 장만 붙어 있을 뿐이었다. 아프리카라기보다는 아랍의 냄새가 흠씬 풍기는 미로처럼 구불구불 이어져 있는 돌집들 사이를 걸어가면 길을 잃어도 좋았다. 골목을 돌면 모스크가 있고 또 골목을 돌면 옛 아랍의 유적, 길을 물어볼 사람이 없어도 좋은 오래된 돌집들의 제각각인 대문과 창문들이 예쁘기만 했다. 햇볕은 머리 위에서 하얗게 부서지고 바쁠 것도 없이 시간은 돌집 사이를 느릿느릿 걸음에 밟히듯이 늘어져 있다. 우연히 마주친 소녀들과 같이 사진도 찍고 얘기도 나누고 골목을 돌면 할아버지의 미소가 반겨준다. 여행자의 행복일까? 골목을 빠져나와 시장으로 이어지는 길목에 19세기 중반까지 400여 년간 아프리카 전역에서 생포한 아프리카인을 팔았던 노예 시장이 있었다. 그들을 가둬놓았던 현장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고 그 옆에 지금은 대성당이 세워져 있다. 지하에 보존된 노예 시장의 현장은 끔찍했다. 전시된 사진과 설명들, 마당에 있는 그들의 고통을 위로하는 뜻의 조각품을 둘러보면서 햇볕에 한없이 늘어져 스톤타운을 거닐면서 느꼈던 여행자의 행복이 순식간에 깨져버렸다. 섬에서 보낼 날이 며칠 여유가 있었으므로 다시 터덜터덜 오래된 돌집 사이를 시간을 잊어버린 채 걸어 다녔다. 아프리칸 하우스의 일몰이 가장 아름답다고 하여 일찌감치 찾아가서 제일 좋은 자리를 잡았다. 나마초마, 소, 양, 닭고기를 불에 구운 요리에 와리와 나비, 쌀을 코코넛 주스로 찐 코코넛밥, 맥주를 곁들였다. 인도양으로 뉘엿뉘엿 넘어가는 해, 그리고 서서히 깔리는 어둠. 해변을 달려가는 소년들의 검은 그림자, 하나둘 켜지는 상점들의 불빛, 서늘하게 불어오는 바람,
저렴한 물가까지. 왜 잔지바르가 유럽인들에게 인기 있는 휴양지인지 실감하는 순간이었다. 어두워진 거리를 따라 조명과 음악 소리가 요란한 바에 들어가니 사람들이 별로 없었다. 웬일이냐고 파키스탄인에게 물어보니 오늘 해안가에 있는 바에서 콘서트가 있어 다들 그곳에 몰려갔다고. 아뿔싸, 좋은 구경을 놓쳤구나. 해안가로 갔을 때에는 이미 공연은 끝났고 먹거리 가게들만 북적거렸다. 상점에서 원주민들이 입는 화려한 원피스를 한 벌 집어들었다. 아무래도 해변의 분위기를 내려면 청바지를 벗고 발목이 드러나는 원피스를 입어야 했다. 다음 날은 핑웨의 유명한 록 레스토랑으로 갔다. 바다의 바위 위에 세워진 레스토랑인데 만조 때는 배를 타야 하고 물이 빠지면 걸어갈 수도 있다. 랍스터, 문어, 소라, 새우 등 해물찜 요리를 비싸지 않게 먹을 수 있는 곳이었다. 별다른 조리 없이 순수하게 해물을 쪄서 쟁반 가득 내오는데 바다 위에서 바다를 보면서 먹는 맛이란. 우리나라와 워낙 거리가 멀어서 쉽게 올 수 없는 곳이지만 록 레스토랑의 해물 맛만으로도 다시 오고 싶은 곳이다. 섬의 북부인 능귀 해변으로 숙소를 옮겼는데 마을은 골목이나 해안이나 너무 한가하고 조용해 모두 낮잠에 빠진 듯했다. 정말 골목길의 개나 고양이도 모두 낮잠에 빠져 있었다. 나까지 햇볕에 늘어져서 어디 나무 그늘에 누워 낮잠이라도 자야 할 생각이 들 정도였다. 마을 골목골목을 다니면서 상점을 기웃거려도 주인의 기척은 없다. 고양이나 눈에 띌까? 사람이라고는 그림자도 보이지 않는다. 모래에 발은 푹푹 빠지고 태양은 이글거린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다. 벌레 소리도 없다. 햇볕에 하얗게 부서져 앞이 온통 하얀 골목길을 느릿느릿 걸어본다. 시간은 정지한 듯 저만치 밀려나 있고 나는 어디를 걸어가는 걸까? 시간의 어디쯤일까? 2000실링만 주세요. 돌아보니 67살 된 남자 어린아이다. 네가 그 돈으로 뭘 하게? 축구공 사려고요. 너 정말 축구공을 사려는 거야? 아이는 고개를 끄덕인다. 구걸은 안 된다. 아이한테 돈을 그냥 주면 안 된다. 거짓말은 안 된다. 나는 속으로 몇 가지 이유를 떠올렸다. 축구공을 어디서 파는지 어디 한번 가보자. 아이가 앞장을 서고 나는 뒤를 따랐다. 골목을 이리저리 돌고 한참을 따라가도 멈추지를 않는다. 어디로 가는데? 마켓이요. 손으로 언덕 너머를 가리켰다. 반신반의하면서 아이 뒤를 따라갔다. 좋기 10여 분은 걸었다. 마을을 벗어나고 마을 외곽의 상점들까지 다 지나쳤다. 모래 언덕뿐이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야자수도 띄엄띄엄, 나무 그늘도 없다. 집도 보이지 않는다. 언덕을 한참 올라가니 그제야 건물이 보인다. 마을 외곽에 건물 몇 채가 있고 조그맣게 마켓이라 쓰인 글자가 눈에 들어왔다. 아이와 함께 마켓의 문을 열고 들어가니 에어컨 바람이 정말 시원하다. 마켓의 선반 위에 축구공이 있었다. 가격을 보니 10만 실링이 넘는다. 아이와 함께 조용히 마켓을 나왔다. 아이가 거짓말을 한 것일까? 단지 구걸이었을까? 어떤 경우이든 교육적으로 아이에게 좋지 않았다. 다른 경로를 찾아 축구공을 사주는 일이 있더라도 아이에게 직접 줄 수는 없었다. 가격이 비싸고 싸고가 문제는 아니었다.
아이를 살살 달래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혼자 마을길을 찾아 해변으로 돌아왔다. 해변은 아직 잠에 빠진 듯 조용했다. 곧 해가 질 듯했다. 백사장에 사람은 안 보이고 갈매기들만 이리저리 돌아다녔다. 내일은 파제 해변으로 돌고래를 보러 가야지 생각하면서 어둠에 잠기는 바다를 바라보았다. 여행 23. 바오밤 나무가 꿈꾸고 있는 모론다바. 안치랍의 숙소에서 일찍 아침을 먹고 6시경 모론다바로 향했다. 길은 대부분 비포장도로였고 정말 가도 가도 끝이 없는 야트막한 언덕과 산들이 이어졌다. 간간이 나타나는 마을에는 붉은 흙으로 지어진 전통 가옥이 보였다. 1층은 가축을 기르는 우리나 곡식 창고로 쓰고 2층에서 사람들이 사는 구조다. 길쭉하게 지어진 집의 모양이 원시시대에서 크게 변하지 않은 모습으로 보였지만 단순한 모양의 흙집이 구차하기보다는 아름답게 보였다면 그건 가치관의 문제인지 미적 감각의 차이인지 잘 모르겠다. 아무튼 마당을 뛰어다니는 닭들과 병아리떼, 제멋대로 다니는 염소들, 그 사이를 돌아다니는 어린아이들, 마냥 평화롭게만 보이는 자연의 모습이다. 사진을 마음껏 찍을 수 없는 게 안타까울 뿐이었다. 산길을 넘고 넘어 초원지대가 나타났고 멀리 군데군데 바오밤 나무가 보였다. 저녁 8시가 되어서야 모론다바에 도착한 것이다. 무려 14시간을 달려왔다. 길은 컴컴하고 가로등도 없다. 밤거리 구경은커녕 숙소도 어두워서 엉금엉금 더듬거리며 겨우 들어왔다. 숙소 앞이 바로 바닷가였지만 너무 어두워서 마음뿐이지 모래밭도 걸을 엄두가 나지 않았다. 모기장 속에서 잠을 자면서 밤새 내내 켜놓은 모기향에 온몸이 푹 절은 채 아침을 먹기 위해 호텔 정원을 걸었다. 그런데 바로 앞에 도사리고 있는 커다란 뱀을 보고는 그야말로 기절할 듯 얼마나 비명을 질렀던지 호텔 종업원들이 다 뛰어나왔다. 그 다음부터는 해변에 가는 일도 정원을 산책하는 일도 두려움에 떨며 반쯤 정신이 나갔다고 해야 옳다. 밤에도 호텔 바에 앉아 있으면 벽을 기어다니는 크고 작은 도마뱀들 때문에 무서움에 떨었고 방 안을 기어다니는 도마뱀을 잡지도 못해 뜬 눈으로 밤을 새웠다. 해가 뜰 때의 바오밤 나무 거리를 보기 위해 새벽 4시에 호텔을 나섰다. 모론다바 시내에서 15km 정도 떨어진 곳에 바오밤 나무 서식지가 있다. 커다란 대로에 키가 엄청나고 모양도 다양한 바오밤 나무들이 양쪽으로 늘어서 있었다. 쭉 고든 나무의 끝에 가지가 뻗은 모양이 모두 뿌리가 하늘을 향하고 있는 모습이다. 현지어로 레날라라고 하는데 숲의 어머니라는 뜻이다. 마다가스카르에는 6종류의 바오밤 나무가 있다고 한다. 트위스트처럼 꼬인 나무, 껍질이 흰 것과 검은 것, 줄기가 휘어진 것, 곧게 하늘로 올라간 것, 줄기가 갈라져 올라간 것 등 모양이 다양하지만 모두 뿌리가 하늘을 향하고 있는 기이한 모습이다. 정말 신이 나무를 거꾸로 자라게 한 모양이다. 나무의 둘레는 적어도 4-5사람이 빙 둘러서야 손을 잡을 수 있지 않을까? 키는 20m 정도인 나무의 수령을 안내하는 찰리에게 물어보니 이 거리의 나무 수명은 보통 300년에서 700년 정도 되었다고 한다. 밝아오는 아침 햇빛 속에 서 있는 나무의 모습은 꼭 철학자의 얼굴이다. 수백 년 한자리에 가만히 서서 세월이 오고 가고 세상이 변해가는 모습을 묵묵히 지켜봤을 테니 철학자의 얼굴을 하고 있는 것은 당연하리라.
나무가 무슨 생각을 할까 하고 두 팔 벌려 나무를 껴안아 봤다. 나는 마치 큰 나무에 붙어 있는 한 마리 개미 같았다. 나무의 단단한 몸이 느껴졌고 귀를 대어보니 나무의 몸속을 흐르는 물소리가 들렸다. 가뭄 때문에 적어도 7개월 이상을 버틸 수 있는 물을 몸속에 저장한다고 하는데 나는 나무를 끌어안고 마치 친근한 할아버지라도 만난 양 나무가 들려주는 이야기를 애써 들으려 했다. 마을 어귀에서 마을 사람들이 바오밥 나무 열매를 팔고 있었다. 검고 단단한 열매다. 그닥 맛이 있지는 않았다. 근처에 야생동물을 보호하고 있는 키린디 숲으로 갔다. 키린디 숲을 산책하면서 이 지역의 특이한 동물들을 구경할 수 있었다. 나무 틈새에 숨어있는 리머라고 하는 여우 원숭이를 찰리는 신기하게도 찾아서 보여주기도 하고 먹이를 찾아 어슬렁거리는 고양이과의 육식동물인 포사도 보여주었다. 신기한 모양의 새들, 카멜레온도 찾아서 보여줬으나 조류든 파충류든 숲속을 헤매다닐 때는 이미 뱀에 놀란 가슴이라 심장이 여간 콩닥거리는 게 아니었다. 사진은커녕 발을 디디는데 온통 신경이 쓰여 찰리의 설명은 귀에 들어오지도 않았다. 바오밥 나무의 거리가 특히 해질녘에 아름답다고 해서 일몰 시간에 맞추어 갔다. 정말 세계 여러 곳에서 온 사람들이 사진 찍을 준비를 하고 저마다 좋은 장소에 진을 치고 있었다. 현지 아낙네에게 해를 등진 채 머리에 짐을 이고 일부러 거리를 왔다 갔다 걸어가게 하는 모습을 연출해 사진을 찍는 사람도 있었다. 나도 그 틈을 이용해 얼른 사진을 찍었다. 이리저리 돌아다녀 보니 일출 때와는 사뭇 분위기가 달랐다. 햇빛은 한결 깊이 있고 부드러웠으며 어둠을 적당히 머금은 채 비스듬히 비치는 햇빛은 나무의 얼굴을 한층 더 많은 이야기를 품고 있는 그러면서도 슬픔이 아른거리는 이마를 아름답게 드러나게 했다. 어린 왕자는 바오밥 나무가 뿌리로 별의 구멍을 뚫어버리는 나쁜 식물이라고 했지만 바오밥 나무에는 온갖 새와 벌들이 살고 사람들은 나무 열매로 주스도 만들고 빵도 만들어 먹는다. 나뭇잎을 끓인 물은 약으로 쓰이며 껍질은 밧줄이나 바구니를 만든다. 어느 책에선가 아프리카 한 부족은 바오밥 나무가 죽으면 우리 모두의 어머니라고 부르며 장례식을 치러준다고 했다. 여러 면에서 인간을 보호해준 데 대한 감사의 마음이라고 한다. 해가 막 넘어가고 있다. 바오밥 나무 거리도 어둠에 잠기고 사진을 찍던 사람들도 하나둘 사라지고 있었다. 어둠을 뒤로 하고 숙소로 돌아왔다. 인도양의 파도 소리가 멀리서 들려오고 있었다. 이제 마다가스카르 여행도 끝이고 아프리카 여행도 끝이다. 내일 안타나나리보로 가는 비행기를 타고 타나에 도착하면 바로 아디스아바바로 가서 서울로 가는 것이다. 에티오피아에서 마다가스카르까지 아프리카의 기나긴 여행이었다. 이 여행길에서도 많은 사람들을 만났고 이름은 알지 못하지만 여러 사람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 아프리카 대륙은 또 한 권의 커다란 책이었고 그 책갈피 갈피에서 많은 이야기들을 읽었다. 스쳐간 수많은 사람들 하나하나가 반짝이는 작은 별들이었다. 그 별들이 품고 있는 사랑과 슬픔과 아픔을 기억하고자 한들 내 마음이 너무 작은 탓일까? 아니면 기억력에 한계가 있는 것일까? 언제 다시 아프리카에 갈 수 있을까? 이 생이 다하기 전에. 아프리카 여행은 새로운 경험이었다. 저 산 너머에 행복이 있다는 새로운 믿음을 갖게 해주었다고 할까? 사람 사이에 행복이 존재한다는 새로운 믿음을.